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나쁜 짓 한 번 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참을 만큼 참았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베풀 만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요구. 인정이 아니라 무시.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억울하다는 감정조차 내가 왜 이렇게 옹졸하지? 라고 스스로 눌러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오래된 억울함의 정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왜 때로 가장 나쁜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오늘 잠 좀 더 편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칭찬받았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야, 쟤는 말 잘 들어. 참 순해. 남한테 양보 잘하네. 착하다 착해. 네. 우리는 착함으로 사랑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를 내면 혼났고, 거절하면 눈치를 받았고, 자기 주장을 하면 버릇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착한 아이는 착한 학생이 되고, 착한 학생은 착한 직원이 되고, 착한 직원은 착한 배우자, 착한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서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지? 이게 비극입니다.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도로에서 빨간불에 서는 건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써버리면 사고가 납니다. 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장소를 모른 채 발휘되는 착함은 결국 자신에게 사고를 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덕은 때로 약자의 무기다. 이 말은 도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두려움,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회피. 이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내면에는 종종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버림받을 것 같아.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내 주장을 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착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걸 착함이라 부르면 스스로도 속고 남에게도 속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방치하고 남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자기 방기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조건 없는 긍정적 존중을 원한다고. 무조건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이건 인간이라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왜곡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좋은 행동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자리 잡으면 삶 전체가 공연이 됩니다. 늘 관객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걸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공연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이란 게 한 번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받으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착한 사람은 점점 더 많이 희생하고 점점 더 적게 인정받는 역설 속에 빠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 아이들 키울 때도 항상 아이들 먼저, 남편 뒷바라지도 자기 일처럼
친정 부모님 돌보는 것도 당연하게. 그러다 환갑이 가까워서야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겠어. 음식도 항상 가족이 좋아하는 걸 먹었고, 여행도 남편이 좋아하는 곳만 갔고, 취미도 아이들 학원 스케줄 맞추다 포기했고,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수십 년 동안 지워진 겁니다. 이분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배운 대로 산 겁니다. 착하게. 그런데 그 착하게가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밀어낸 결과였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에 대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다. 이걸 인간관계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계속 희생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기본값으로 인식합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합니다. 두 번째도 고맙다고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부터는 안 하면 서운해합니다. 이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희귀한 것은 귀합니다. 흔한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의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제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직장에서 늘 야근을 자처하던 B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정말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건도 B씨가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정사실이었습니다. B씨가 거절했을 때 팀원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래? B씨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는 테스트 행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허용하나? 여기까지 해도 괜찮나? 이 선은 넘어도 되나? 경계가 명확한 사람에게는 이 테스트가 일찍 끝납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경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테스트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밀어보고, 계속 넘어보고, 계속 당겨봅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없다는 건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냥 그렇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요구도 가장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어설픈 착한 사람은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그릇도 꽉 차면 넘칩니다. 문제는 이 넘침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웃으며 넘기던 사람이 하찮아 보이는 일 하나에 폭발합니다. 상대방은 어리둥절합니다. 고작 이것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 하지만 그건 그 하나의 일 때문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쌓인 감정이 그 하나의 방아쇠에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폭발하고 나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좋게 지냈는데 갑자기 왜 저래? 당신이 쌓아온 억울함을 상대방은 모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젊을 때는 그나마 방어막이 있습니다. 일이 있고, 지위가 있고,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바빠서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아이들 때문에요. 이런 이유들이 자연스럽게 거절의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 퇴직을 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직함이 사라지면 그 방패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거절할 이유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 그런 훈련이 안 된 분들에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퇴 이후에 더 많은 부탁을 거절 못하고 더 많은 요구에 시달리는 일이 생깁니다. 직장도 없고 역할도 줄어들면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게 됩니다. 이 관계마저 잃으면 나한테 뭐가 남지? 이 두려움이 착함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집착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내가 모든 걸 맞춰주고 모든 걸 양보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늘 맞춰주려 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 거리를 둡니다. 당신은 더 애쓰고 상대는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설픈 착함은 심리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정을 억누를 때 특히 많이 분비됩니다. 화나는데 웃고 지치는데 괜찮다고 하고 싫은데 좋다고 할 때 이 감정의 불일치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 연구에 따르면 감정 억압은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면역계 약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다가 병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와 검증된 심리학적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착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너무 빨리 지웁니다. 화가 났는데, 이 정도쯤이야. 서운한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지쳤는데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감정을 지우는 게 습관이 되면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나는 서운하다. 지금 나는 지쳐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심리치료에서 놀라운 효과가 관찰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편도체의 활성화를 줄이고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을 강화한다는 것이 신경과학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남의 과제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과제 분리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이 문제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누가 받는가?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서운해한다면 그 서운함은 상대방의 과제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의견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면 그 불편함은 상대방의 과제입니다. 물론 배려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려와 책임은 다릅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후자는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3초. 단 3초만 멈추십시오. 그 3초 동안 이 질문을 하십시오.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나는 진심으로 원하는가?
만약 마음에서 그렇다가 나오면 들어주십시오. 만약 아니다가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바로 내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에게 이건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어색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색함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어색하다는 건 새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면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날은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고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봐볼게요. 이 중 하나를 골라서 실제로 소리내어 연습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실제로 발화한 언어를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과 실제로 말한 것은 신경학적으로 다릅니다. 스토아 철학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생각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기 존중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게 쓰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소진되지 않습니다. 소진되지 않으니 더 오래, 더 진심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계가 없는 사람은 처음엔 많이 줍니다. 하지만 결국 소진되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어느 쪽이 더 건강한 관계입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다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서로 온기는 나누되 상처는 주지 않는 거리. 이것이 경계입니다. D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은퇴 후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운전 부탁, 심부름 부탁, 돈 부탁, 시간 부탁.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때 이분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만 한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서운해했습니다. 2명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줄었는데 인생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상하게 남은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착함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착함이 아니라 나를 포함시키는 착함.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하루에 한 번 내 감정 일기 쓰기. 스마트폰 메모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딱 3줄만 쓰십시오. 뭘 좋아하고 뭐가 싫었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이 3줄이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오늘 부탁받으면 3초 멈추기.
바로 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3초 멈추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해보십시오. 딱 오늘 하루만요. 셋째, 오래된 억울함 하나를 꺼내보기. 오랫동안 속으로만 사귀었던 억울함. 그 감정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아무도 안 봅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냥 써보십시오. 억울했다. 서운했다. 지쳤다. 이것만으로도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립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건 틀린 일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착함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면, 착함이 인정받기 위한 공연이라면, 착함이 자기 자신을 지우는 대가라면, 그 착함은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를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다. 50대 이후의 삶. 아직 20년,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참아야지로 채울 것입니까? 나는 이게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에 경계를 더하라는 말입니다. 착함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라는 말입니다. 경계가 있는 착함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깊이, 진짜로 연결되게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이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자기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착한 사람이 될 자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부탁에 즉시 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 3초의 멈춤이 당신 인생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눌러두시면 알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